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ET 2급 기출문제 42회 1강으로서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입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입니다. 기업 실체 과정,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고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는 과정이며, 계속 기업의 과정입니다. 기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과정이고요.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각 기간별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한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무제표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주석, 현금 흐름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내 주변에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내 주변에는 현금이 흘러다닌다. 왜? 회계를 하니까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닌다. 현금 흐름표,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5가지를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칙입니다. 발생주의 원칙, 현금의 유입, 유출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요. 실현주의 원칙,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 표시의 원칙, 즉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며, 구분 표시의 원칙,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 따로 기록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총액 표시의 원칙은 총액으로 기재하고, 그리고 구분 표시의 원칙이니까 구분하여 따로 표시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그리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들 말한다. 자, 여기 보면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기업 실체 과정이 되겠죠.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 장기간 존속한다네요. 그러니까 계속 기업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나누어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발생 기준은 지금 말하는 회계 기본 과정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손익계산서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나와 있고요.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가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가법이란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취득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적합법입니다. 이 적합법을 보수주의 방법이라고도 해요.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한 손실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표시하고 이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대변에 표시하고 이것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이 보관 중 파손, 도난 등의 이유로 장부상 기록된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감모라는 것은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개수가 부족한 손실을 의미하게 되며,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원가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말상품에도 남아있는 것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저가법이죠, 평가한 경우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오타입니다.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되고요. 감모입니다. 정상적인 감모는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정상적인 감모일 때의 회계 처리입니다. 차변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고요. 대변은 재고자산이 되는데요. 이때 타 계정으로 대책, 적요번호 8번 적어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소가 매출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되겠죠. 적요 실무에서 적요 8번이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됩니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 다음, 재고자산의 매입 애누리와 환출입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 재고자산의 애누리니까 하자가 있어서 할인받은 금액입니다. 당연히 매출원가에서 빼야 됩니다. 차감해야 되고요. 매입 환출, 매입 재고자산을 돌려주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자,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낮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나요? 이 말이 거꾸로 됐죠. 재고자산, 현재 재고자산이 취득원가보다, 시가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보다 가격이 높았을 때 적가법, 시가를 적용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죠.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즉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재고자산 현재 가치가 취득원가가 현재 시가보다 낮을 때,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 즉가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즉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가 손, 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그렇죠? 즉가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손, 실현, 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가 됩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자, 요 말이 틀렸네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입을 했는데 시가가 원가보다 내려갔을 때는 평가 손실이 있죠. 평가 손실이 있는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차감 빼죠.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자, 즉가법이 있었죠. 이렇게 장부금액 이하로 발생한 하락한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하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차감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원가에 가산하죠. 틀렸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4번도 틀렸습니다. 말이 거꾸로 되었죠. 정상적인 것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즉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주한공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한공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누구 거, 내 거, 남 거 따지는 거네요. 자, 소득의 수입식인데요. 일반적인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 팔린 거 내게 아니단 말입니다. 시용판매란 말은 최헌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이런 말이죠.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즉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내 재고자산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위탁 판매, 서점 생각하면 되겠죠. 출판사와 서점, 출판사에서 서점에 책 좀 팔아달라고 하면 내 거. 하지만 수탁자, 출판사, 수탁자가 어디에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 때 내 재고자산에서 빼게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서점이 됩니다. 그 위탁 상품을 판매한 날 매출로 인식합니다. 상품 등의 장기 할부 조건 판매, 그 상품을 인도한 날,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며,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그때 매출을 인식하게 되고요. 인적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빠르면 지급받기로 한 날, 그리고 완료한 날이 빠르면 완료한 날로 하겠단 말입니다.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되며, 임대하여 발생하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이 되며, 임대하여 발생하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지급
받을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일단 알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내 겁니다. 기말 실사액 50만원,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위탁 및 시용 판매분 제외. 그러니까 이 50만원은 순수하게 지금 가지고 있네요. 이 금액 당연히 플러스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이네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도착해야지만 내게 되는 겁니다. 운송 중인 상품 30만원.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되겠네요. 왜?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더라면 운송 중인 것은 내 것이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단 말이며 내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제외. 위탁 판매 의뢰한 즉송품 10만원 중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 20만원. 그러니까 서점에 10만원치를 줬는데 2만원치는 팔았네요. 그러면 내 것은 얼마입니까? 8만원은 내 것이 되겠죠. 다음,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그러니까 체험분 100만원이 있는데요. 구매 의사가 확정된 금액 30만원. 그러면 이 30만원은 구매 의사가 확정된 금액이므로 내게 아니죠.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70만원이 내 거네요. 그러면 총 다 더해보면 50만원에 70만원을 더하면 120만원에, 그리고 적송품 8만원이 내 거죠. 총 128만원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다음의 주한공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결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인가?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자, 먼저 1월 1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전기의율액은 500만원이다. 이 말은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 7월 1일입니다. 영업부 사원의 퇴사로 인해 200만원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이 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하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 있었잖아요. 200만원 꺼내주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되며 차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지금 500만원인데 7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현금이 700만원이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00만원이 되며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분계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처리하는 방법은 대손 충당금 처리하는 방법과 100%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그대로입니다.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왜? 기초에 5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꺼내어 썼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원입니다. 자, 12월 31일 분계를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6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원,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원을 더 적립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원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7월 1일 날 300만원 남았습니다. 12월 31일 날 600만원 추가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총 설정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90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진 것은, 자,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본 계정들. 자, 실무에 아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딸 때까지는 감자와 고구마 중에 감자를 드셔야 됩니다. 즉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감자 주세요. 감자 주세요입니다. 감자 차익.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 당대 계정,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이것들 알아주시고요. 추가로 자본 항목들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 계산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자본 계정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계정 과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셨더라면 누구나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가라마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FAT, DAT 2급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아주 평범하게 출제되었고요. 저는 사실 AT 시험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도 합니다. 왜? 난이도가 평범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어렵게 출제된다든지 아주 쉽게 출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난이도들이 평범하게 출제가 되고요. 우리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는 회차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기복이 심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무튼 DAT는 참 좋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다음은 제항공의 2020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손익 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자, 대손 상각비, 손익 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제가 아래쪽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출 채권 기초 잔액은 50만 원이며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매출 채권 기초의 5%로 설정하다. 그러면 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50만 원에 5%를 설정하니까 25,000원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매출 채권 5,000원이 기중에 회수 불가능 처리되었다. 즉 대손 처리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25,000원. 그런데 떼인 것은 5,000원. 넉넉하죠. 그러니까 차변은 대손 충당금 5,000원, 매출 채권 5,000원이 될 것이며 대손 충당금 잔액은 25,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 2만원에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은 60만원이며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4%로 설정하였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0만원에 4%니까 얼마?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보충법을 사용하죠. 지금 우리가 가진 대손 충당금은 얼마입니까? 2만원이 있습니다. 얼마를 더 보충해 넣으면 될까요? 4,000원만 더 보충하면 되겠죠. 따라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24,000원에서 구해진 24,000원에서 가지고 있는 2만원을 빼면은 4,000원만 더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분계를 하면 차빈이 대손 상각비 4,000원, 대빈이 대손 충당금 4,000원 이래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이 대손 상각비 금액을 구해라 그랬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입니다. 제항공은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100만원일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자주 출제됩니다. 자,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건데요.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100만원일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재고자산 매입 거래 중복 입력으로 인한 과대계상입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공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더할 건가 뺄 건가를 따져주면 돼요. 자, 재고자산 매입 거래를 중복으로 입력했으니까 과대 50만원입니다. 즉 기말 재고액이 50만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말 재고액을 줄여야 됩니다. 왜? 올라가 있으니까 수정하면 줄여야 되겠죠. 자, 기말 재고액을 줄이게 되면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줄이게 되면 올라가겠죠. 왜? 빼기가 줄어드니까 전체 결과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되는데요. 매출이익이 줄어들겠죠. 매출이익이 줄어들면 총수익도 줄어듭니다.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겠네요. 따라서 1번은 빼기 50만원은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감가상각비가 30만원 과대 계상됐네요. 그러면 이 비용이죠. 비용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빼기가 줄어들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당기분 이자 비용 관련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자, 비용이 누락됐다 그러네요. 이자 비용이 누락됐다 그랬습니다. 비용이 누락됐으니까 비용을 발생시키죠. 올라가겠습니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체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00만원, 수정 전 100만원이었는데요. 이 50만원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이것을 내려버렸더니 당기순이익이 내려갔죠. 그래서 50만원 뺐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됐으니까 비용을 줄이게 되면 이 30만원은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가 되며, 그리고 이자 비용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내려가게 되며 이 20만원은 빼기가 됩니다. 다 계산해 보시면 60만원이 되겠죠. 60만원이 되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공식은 우리 FAT 2급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아주 새로운 내용도 결코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는 1번 부분입니다. 1번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단기 매입액이죠. 매입거래 중복 입력으로 인한 과대계상 50만원이란 말은 지금 기말이지 않습니까? 기말 재고액이 50만원 더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혼돈을 하실 확률이 있네요. 유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8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FAT 2급에 나오는 거죠. 한번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란 말은 우리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보죠. 그래서 90일 이내인 자산, 취득 당시, 취득 때 3개월 이내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첫 번째, 9월 1일에 취득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현재 만기가 2개월 남았으므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취례죠.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할 때 6개월 만기 정기 예금이면 이것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개월 남았던 1개월 남았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2번 A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현금성 자산은 1,000원으로 기록한다. 2번도 틀렸습니다.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즉 마이너스 통장인가 봐요. 이것을 우리는 당좌차월이라 그러죠. 당좌차월. 보통 예금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듯이 당좌예금도 마이너스 당좌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때 당좌차월이라고 하며 이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3번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수표는 내, 당, 남, 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으로 분류가 되죠.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다. 이래 기억하시는데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 금융업이 아닙니다. 자기합 수표는 수표법이 있어요. 수표법에 의해서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데 금융업을 취급하는 업종에서만 자기합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있죠? 국내 굴지의 기업이며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자기합 수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왜?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업과 산업 분리 정책입니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즉 산업체가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게 분리를 아예 시켜두었습니다.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현금이 되었던 거예요.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현금이죠. 틀렸습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이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번도 선택하셨을 확률이 조금 보이네요. 2개월이니까. 여기서 만기가 3개월. 이것만 포인트를 잡으셨더라면 틀렸을 확률도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세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 관련 재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다. 자, 부과세 처리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정리해 둔 게 있는데요.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이것들은 부과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특징 세금 계산서 교부가 없습니다. 건별입니다. 그러니까 간주란 말은 팔았다 치고 부과세는 납부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은 시가 과세입니다. 최초 매입 시 매입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에어컨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짜리 이것들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거래처에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과세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 납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100만원에 10만원 에어컨 샀고 거래처에 선물 줄 겁니다.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이다. 이 말은 최초 매입 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던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가 공급이 있고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정려,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본이고요. 자, 3번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상 정려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며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예외가 있네요.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은 우리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주총회 하면서 주주들에게 선물로 우리 회사 제품을 공짜로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인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주주들은 우리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란 말은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재민 구호 물품 기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알아주셔야 되는 사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은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네요. 자, 1번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하는 경우 이거 자기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하는데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이런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정리하는 경우 이것은 개인적인 공급이 되겠죠.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답은 사업자가 상품 진열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김한공씨가 슈퍼에서 구입한 영수증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니까 이거네요. 면세 물품 공급가액 과세.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과세가 얼마이며 면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은 과세입니다. 면세만 알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면세업쟁 여기에 있지만 사업자의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매출로 구분하는데요.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과세자인데 간이 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영수증을 받겠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면세 업종입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그리고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대여도 포함합니다. 신문이라든지 박물관, 토지매매, 우표, 그리고 종교 이런 항목들은 면세가 됩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볼게요. 사과, 농산물이죠. 면세입니다. 휴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산낙지. 산낙지는 우리 바다에서 갯벌에서 나죠. 갯벌에서 납니다. 이
두 가지가 면세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한번 봐요. 우유는 면세입니다. 우유는 하얀 우유 있죠? 하얀 우유는 면세이지만 여기다가 딸기 착착 뿌리고 그리고 초콜릿 맛 탁탁 뿌리면 그게 성질이 바뀌어서 과세가 돼요. 우유는 면세지만 딸기 우유는 과세가 됩니다. 우리 김 한번 볼까요? 우리 말린 김 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이 말린 김에다가 구워서 참기름 싹 바르고 그 위에 고춧가루 탁탁탁탁 소금이죠. 소금 착착착착 뿌리면 맛김이 되지 않습니까? 맛김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자체는 면세지만 그것을 약간만 가공해서 향을 첨가한다든지 이렇게 무엇을 다른 부가가치를 첨가하면 싹 다 과세가 됩니다. 초콜릿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런 것들은 다들 과세이며 우유 자체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990원 더하기 9,900원 이것은 990원이 아니네요. 수량이 두 개니까 1,980원과 9,900원을 단 이 두 개만 면세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면세가 1,180원, 880원, 과세, 부가세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며 더하기와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 다 해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11번입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2020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불공이 있단 말이죠. 그거 빼고 계산하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처리인데요. 자, 불공입니다.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랍니다. 매입세액 불공 사유가 있죠.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기부금, 접대비, KTX, 항공권, 택시요금, 매입세 이런 거는 다 불공입니다. 특히 차죠. 차입니다. 차는 화물차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화물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그거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차는 영업용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택시업은 제외겠죠. 예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택시업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는 화물차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며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영업용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승용차는 업무용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 승용차는 공제됩니다. 경차, 장려, 정책이죠. 자, 승용차의 범위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지퍼형 승용차, SUV 말하는 거죠.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 빠바바바바방 하는 이런 오토바이,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승용차의 범위 중에서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입니다. 8인승이에요. 즉 9인승부터는 승용이 아니라 승합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그런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은 8인승 이하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적용, 개인적 용도 구입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면세 사업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물론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20일 이전의 것은 해줍니다. 20일까지는 해줘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운반용 트럭이죠. 무조건 되죠.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본사 사무실 임차료도 되죠. 이것도 되네요. 임원 업무용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승용차 1000cc 미만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3번은 불공이 됩니다. 정답은
150만 원이 되겠네요.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법이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시험에 나오는 이 소득세법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즉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놈들만 나온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점 정리 파일 다운받으시면 또는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요점 정리 파일 전산회계 FAT 2급, FAT 1급, TT 2급, 전산세부 2급 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정도 아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부양가족 소득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인데요.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요거 인적 공제가 안 된단 말이죠. 금융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분리과세가 되죠.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이 연 1200만원 초과되면 인적 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인데요. 기타 소득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타 소득이란 말과 기타 소득 금액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타 소득이란 말과 기타 소득 금액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이걸 이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 예를 들어 볼게요.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공제 60%입니다. 물론 80%짜리도 있는데요. 대부분 60%입니다. 공제하고 난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하고요. 연 3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거는 일반적인 것은 선택적 분리과세. 그래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도 되고 종합도 되고 자기가 좋은 거로 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타 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서화, 골동품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복권 당첨금, 이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즉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함으로써 끝이 난단 말이죠. 소득금액의 20%, 요것들은 다들 20% 납부하는 거죠. 3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내고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끝이 납니다. 즉 소득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이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된다.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예, 2번 맞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이 말 맞는 말입니다. 4번 기타 소득 중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서화, 골동품, 그리고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며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몇 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일용 근로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일용직 근로자라 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업은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세액 계산입니다. 얘가 19만원을 받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자, 하루 일당이죠. 요 공식은 이겁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빼요. 그리고 세율이 6%입니다. 그리고 55% 깎아줍니다. 그래서 45%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루 일당 이겁니다. 그리고 일당에서 15만원은 빼줍니다. 빼주고 그리고 소득세율이 6%입니다. 6%고 그리고 55%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납부해야 되는 것은 45%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19만원, 15만원을 빼요. 여기에서 6%를 곱합니다. 그리고 55% 깎아주고 45%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9만원을 받으면 1080, 108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 세액의 간단 계산입니다.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세액만 간단하게 구할 때는 19만원에서 15만원을 빼요. 곱하기 2.7%, 0.027을 하면 됩니다. 왜?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일용 근로자 원천징수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2.7%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맞는 거네요. 첫 번째, 일용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1번 틀렸어.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안 됩니다. 틀렸고. 두 번째,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5% 차감해줍니다. 55% 빼주죠. 빼주는데 차감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55%를 빼주고 45%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에 보면 제가 45% 적어둔 거 있었죠? 요거 55%를 깎아주고 45%만 납부합니다. 일용 근로소득 금액은 1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예,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6%였죠. 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 된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입니다. 요점 정리 파일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다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없는 것들은 제가 추가로 조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가로 하는 경우는 좀 작아요. 극히 드뭅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른 소득은 없으며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다. 그러니까 이거의 정답은 1200만원 이하가 된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조금 전에 봤죠?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일용 근로소득이 아니네요. 당연히 종합과세되죠. 900만원. 예, 이거 더해야 되고요. 사업소득, 당연히 600만원 더해야 됩니다.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이자는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종합소득 공제 간단하네요. 그러면 900에서 6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900에서 600을 더하니까 1500. 1500에서
종합소득 기본공제가 500만원 된다 그러네요. 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니까 뭐 세율은 6%, 1000만원의 6%는 60만원이죠. 정답은 3번.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 공제입니다. 직계, 좀비속, 배우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본인만 됩니다. 그러니까 형수는 안 된단 말이죠.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되며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단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아니에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이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본공제가 통과돼야 됩니다. 기본공제자이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추가공제가 되는데요. 기본공제가 아닌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경로 우대공제 70세 이상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장애인 공제. 자, 여기서 장애인이란 말은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한도는 200만원이며 한부모 공제, 부모가 없으며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한도는 100만원이고요. 부녀자 공제입니다. 자, 부녀자 공제에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제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 부녀자 공제 못 받습니다.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근로자 본인,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여성이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전업주부는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되어야 돼요. 여성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든 작게 벌든 필요가 없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 미혼인 경우는 참 힘듭니다. 조건이 3개나 있죠.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세대주. 이 3가지를 만족해야지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50만원 얼마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와는 중복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 20세 이하, 단 7세 미만이라도 취약아동은 해당되고요. 출산, 입양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할 점입니다.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실무할 때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 소득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 거주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직계 존속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단 직계 비속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가 됩니다. 왜? 여기 보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쭉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1번 정답 맞죠? 직계 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 1월분 아닙니다. 1월이 아니라 2월달에 하죠. 2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틀렸죠.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근로자 본인만 되고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안 됩니다. 물론
직계 존속도 안 되죠. 직계 존속을 위한 대학이나 고등학교 학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지 자식이 부모를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인 경우는 해줍니다. 교육비를 해줘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이라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회네요. DAT 42회 이론 문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론은 전반적으로 쉬웠다, 보통이다, 그리고 어려웠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쉬웠다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뭐 크게 15개를 다 맞추기는 조금 힘드셨을 수 있겠지만 12개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42회입니다. DAT급 42회 이론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